여러분들 그냥 계속되는 강의 이거 들으시느라고 힘드시죠? 아마 저도 지금 제가 좀 얼굴이 요새 조금 좀 해석한 게 이 강의 하면서 계속 강의를 엄청난 많은 분량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힘들겠지만 이 65권의 테이프를 아마 다 보시면서 몇 번 보시려는 것도 엄청난 끈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보다 말면은 이거 국가적인 손실이다. 여러분들 테이프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어디다 박아놔버리고 그냥 남이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샀다가 그냥 한두 편 보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한 편 한 편 보시면 정말 제가 여기 의제에서 하는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엑기스만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과감하게 오픈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강의 내용은 대한민국 이제 상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기인들은 다 하는 거야. 이제 다 하는 거야. 예? 의지 안 하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제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그건 나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이제 여기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더 이제 살아있는 강의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들이 또 필요할 때는 저희 의제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예? 이 방대한 분량을 전부 다 자료화해서 체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과 이 공공 매체를 기록에 남겨놓는다는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 테이프를 정말 10분 발휘하셔가지고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배, 10,000배의 가치를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전번 시간 이어서 그 뇌의 그 네온의 이제 전개 분포를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네온이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네온이에요, 이렇게. 플러스 네온이 걸리는 데는 여기 대지가 마이너스로다가 쭉 걸리잖아요. 마이너스 네온 걸리는 데는 여기 대지가 플러스로 걸리고, 여기 플러스 네온이 걸렸다 그러면 이쪽은 전개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다 그러면 평등 전개니까 등변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텐셜로, 포텐셜 그레디언트 앳 그라운드에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대지는 이 네온의 전위에 따라서 그 평등 전개로 이렇게 쭉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대지는 뭐예요? 중성이다, 중성. 그걸 아실 수 있어요. 그 대지는 중성이에요. 그러면 대지에서 네온을 재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네온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의 그레디언트를 쟀는데 볼테이지 퍼 스퀘어 미터당 볼테이지를 보니까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인데 이 전기가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 데는 여기는 마이너스 네온이 걸린 거고요.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데는 여기 플러스 네온이 걸린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는 것처럼 대지의 포텐셜은 네온의 포텐셜에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쭉 걸려 들어가는 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톡, 네온이 뇌경이 치는 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제가 전번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만약에 플러스 네온을 가진 거고요. 이게 플러스 네온을 가진 거고 이게 마이너스 네온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리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꼴은 이런 꼴로 진행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쪽에서 진행하는 거는 어떤 꼴로 진행하냐면 이렇게 진행한다 그랬지. 마이너스 2가 맨 앞에 마이너스가 쭉 쓰고 여기 플러스가 쓰고 양이온이 쓰고 여기 마이너스가 쓰고 여기 플러스 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리다가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하면 지금 여기까지 딱 도착을 하면 일단 전로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플러스가 있잖아요. 플러스가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전류는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류가 위로 올라가면서 헤비 리턴 스트리머, 아주 강한 리턴 스트리머가 방전을 하면서
discharge to earth로 방전을 하면서 negatively charged space vanishes cloud.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대지로 방류를 하면서 헤이비 리턴 스트리머가 위로 치고 올라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뇌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친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반짝하면서 꽝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는 불이 반짝하는 소리는 전류에 의해서 나는 거거든요. 그 전류에 의해서 대지가 뜨겁게 달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열팽창이 다르니까 그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낙뢰가 하늘에서 땅으로 친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치는 게 아니고 절연파괴만 하늘에서 땅으로다가 연결이 되고 대지에서 땅에서 하늘로 번개가 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 불이 반짝하는 거는 대부분 대지의 전류가 하늘로 치고 올라가면서 불이 번쩍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피레침을 하게 되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45도, 60도 이게 막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다 이거야. 여기서 올라친다 이렇게 올라가요. 예? 전염 파괴만 된 지역으로 올라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레침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플러스가 이쪽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쪽을 또 다시 이게 네온과 네온끼리 치는 번개입니다. 번개도 어떻게 보면 땅으로 치는 게 있고 하늘과 하늘과 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플러스가 올라가서 이쪽 마이너스하고 다시 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하량이 전부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전자가 다 대지로 다 내려와 버리면 그 이후에는 내격이 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트리머가 진행하는 걸 보면은 되게 마이너스 네온에서 이런 식의 리다의 형태로 대지로 내려오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진행파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진행파의 특징은 자, 진행파는 그러면 내격이 칠 때의 그 파형에 스탠다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스탠다드가 뭐냐? 그래서 스탠다드를 보면 우리 그 진행파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구형파죠 이렇게. 에? 구형파고 이거는 거의 삼각파에 가깝죠. 삼각파. 이거 좀 약간 느린 진행파고 이거는 상당히 감쇄가 빠른 삼각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네온이 내격을 쳤을 때 이 기기선로나 이런 데 상당히 악영향을 주는 거는 피크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빨리 감쇄가 돼버리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이게 길게 끌면은 이게 상당히 2차 기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뇌 표준 파형은 어떠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뇌 표준 파형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뇌 임펄스 전압은 이 파형으로 보고요. 개폐 임펄스 전압은 이 파형으로 본다. 자, 개폐가 보면 이 뇌보다 상당히 끓은 속도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154에서 얘기입니다만은 22,000이 아니고 보통 어떻게 돼? 뇌 표준 임펄스를 1.2에 50 마이크로 세컨드 하고 개폐 임펄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250에 2500 마이크로 세컨드니까 개폐 임펄스가 엄청나게 뇌 임펄스보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얘기는 이 2차 기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 이거죠. 154에서 그러니까 차단기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임펄스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어? 뇌 임펄스는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250에 2500 마이크로세컨드니까 엄청나게 마이크로세컨드니까 큰 파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게 뭐냐?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뇌방진의 확률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피레기를 몇 카짜리 써요? 피레기를 10카짜리 쓰죠. 10카. 예? 10카짜리나 5카짜리 쓴다고요. 그래서 보통 10카가 93%의 뇌격을 차지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10카짜리만 쓰면은 벌써 5카 이쪽이 커버가 되니까 93%의 뇌격 전류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그게 벌써 20카, 내가 이거 75% 미만.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범용적으로
그 시카짜리 쓰는 이유는 이런 확률에 따라서 확률을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지는 어떤 데 서지라고 그러냐? 정상 전압의 30%를 넘어가는 서부터 200%까지 서지라고 그러고요. 그 이상은 트레지언트라고 이렇게 과대현상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언더볼테이지는 30% 밑에. 그 블랙다운은 지금 30% 밑에 되면 이건 정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지, 뇌서지는 보통 이 범주에서 일어나는 범주를 얘기하죠. 이 뇌서지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1.2에서 50 마이크로세컨드하고 250에 2500 마이크로세컨드 설명은 다음 챕터,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을 거는 뇌임펄스의 표준 파형의 형태의 시간은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란다. 그리고 개폐 임펄스는 250에 2500 마이크로세컨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 수치가 뭐를 뜻하느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 교재가 그때 나오니까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뇌가 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스트리머가 이거는 이제 그 멕시코에서 촬영된 두 학자가 최초로다가 고속도 카메라를 가지고 뇌가 치는 부분을 처음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자료인데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는 거는 촬영이 잘 된 거죠. 보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2만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뇌운에서 스트리머가 막 발생이 돼가지고 대지로 왔어요. 그럼 이 스트리머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런 스트리머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일로도 가고 이렇게 가겠죠. 이놈이 여기에 제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지금 카메라가 이쪽으로 돌고 있으니까 이 시간차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지에서 딱 도착하는 순간에 리턴 전류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지에서 측정된 전류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전 치고 세 번째 방전 치고 똑같이 전류가 지금 전입하게 돼 있으니까, 그 대신 한 번 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뇌운을 많이 소진을 했으니까 상당히 전류가 상당히 적게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섬광이 일어나고 비슷해 소리는 뇌운이 마이너스 뇌운이 리다가 와가지고 뇌격이 위로 올려치면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뭘 했어요? 여기 변압기가 있으면은 이 뇌운이 오면 여기서 뇌격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18kb만 이게 통과한다 그랬죠, 이게. 통과하는데 이게 그대로 통과하는 게 이렇게 증폭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증폭이 돼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반사파 되니까 이 증폭된 거에 2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이 VT에 걸리는 거는 이 VP에 걸리는 18kb면 18kb에다가 2배를 해주고 더하기 2배에다가 파도 준도가 여기 몇 준도가 오느냐 이거. 여기 만약에 이 18kb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50kb가 됐다. 그러면 곱하기 50이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증폭이 많이 되겠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통 그 변압기가 피레기로부터 20m 이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피레기의 절연협조와 VT 곡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연협조라는 말을 듣는데,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얘기죠. 이 절연협조라는 말 자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면, 이것도 상당히 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큰 항목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절연협조는 뭘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 200V짜리, 220V짜리 그 전원선에다가 여기다가 3300V짜리 전선을 쓰면 어떨까요? 3300V짜리 전선을 써도 관계가 없죠. 전기 안 통하는 거 아니고 더 좋죠.
근데 3300V짜리 전선을 220V에다 써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단락이라든지 단락 같은 경우 사고가 생기면은 그 전선이 들어붙질 않고 저 위에까지 파급을 시켰죠. 여기 220V짜리에서 3300V 전선을 썼으니까 예? 사고가 확대가 돼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들어붙든지 거기서 타든지 하지 않고. 그러면 220V 라인에서 타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3300 라인까지, 6600 라인까지 올리면 사고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자, 약한 부분은 밑에서 깨져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22000이면 22000 클래스에서 6600, 3300,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220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거는 (220) 라인에서는 일단 사고가 생겼을 때 이 라인에서 깨져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생기면 여기서 깨져줘야 돼. 이것이 이쪽으로 파급이 되면 안 된다고요. 절연 협조가 안 되면 이리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연 협조가 안 되면 사고를 파급을 상당히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연 협조라는 거는 그 사고를 전압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상태에서 일단 끝내는 협조가 절연 협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레이가 그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절연 협조와 이 VT 곡선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 매강의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강의하는 중에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쭉 필름이 찍혀지다 보니까 좀 부족한 내용이 간혹 하나 만에 하나도 나갈 수는 있는 여지는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게 강의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의 검증을 다 거쳤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금 제 생각하고 또 말하는 거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여기 강의하는 내용들은 이 객관적인 내용 중에서 상당히 여러분들 기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만을 제가 골라서 이 시간을 맞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용어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연 협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VT 곡선도 그렇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VT 곡선을 지금까지 몰랐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전기 기술자가 생활하면서 VT 곡선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연협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글쎄, 절연을 협조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자, 이걸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 말이에요. 지금 교재 보시면, 이제 절연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통 이제 22,900kVA 같은 경우는 이건 20호. 네? 뭐 66kVA 같은 경우는 이거 60호.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호라고 이렇게 정이 나가지고, 표준 레벨 A, B,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연계급에 대항한 뇌임펄스 내전압을 우리가 B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요새는 LIWL, 그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Low Impulse Withstand 레벨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형 주파 내전압 시료가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이라고 하는 것이 LIWR이라는 게 얼마냐? 뭐 20호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22,900의 유입변압기. 유입변압기에 이거 비접지계. 접지계를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실까요? 22kV 급이라고 하는 거는 22kV도 들어가고 22.9kV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간전압이 이건 22kV 그대로 걸리는 거고. 대지와 전압, 이건 어떻게 13.2가 걸리죠?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서 어떻게 되냐면 20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kV급의 B를 얼마로 줬냐면은 여기 LIWL을 같은 얘기입니다.
얼마를 줬냐면 20호에다가 곱하기 5 플러스 50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50 kVA를 준다고요.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 TR의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150 kVA라는 것도 이 변압기가 22,900이나 20 kVA에 설치되는데 어디 돼? 비접지 장소에 설치될 수 있고 다중접지 장소에 설치될 수 있어요. 네? 그럼 비접지 장소에서는 전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다중접지 장소에서는 전위가 상당히 내려가요. 다중접지 장소에 설치되는 만약에 기준으로 B를 만들어 놓으면 비접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다 전부 다 비접지계를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그냥 간과를 하는데 이 검증 시험에 보면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일본 책을 기준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미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이 파주장이 1.1에 40마이크로세컨드 일본에서 예전에 쓰던 데이터고요. 이것이 아니고 1.2에 아까 배운 50마이크로세컨드 이렇게 된 겁니다. 1.2 50마이크로세컨드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저희들도 바꿀 테니까 바꾸세요. 그래서 그 이제 상용주파 내전압은 보통 공칭전압의 2.5배 전압을 건조 상태에서 1분간, 수주 상태에서 10초간을 시험한다. 그래서 개폐 임펠 전압은 비례 전압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가 뭐냐?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어떤 그 파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 30% 지점에 점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90% 지점에다가 점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점을 쭉 연결을 시켜요. 직선으로. 연결을 시키면은 여기에 요 떨어지는 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건 T0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요 부분이 여기 90% 지점이지만 요거 올라가지고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까지의 시간을 이걸 T1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부터 50% 지점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이거를 T2라고 그러면은 1.2세컨드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1.2세컨드 동안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5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50 마이크로세컨드가 그 50% 이하로 딱 떨어지는 요 지점까지 걸리는 시간을 5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거예요. 그 아까 VT 곡선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렸죠. 올라가는 부분과 요 90% 지점입니다. 여기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1.2 마이크로세컨드에서 50 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아까 개폐 임펄스가 250 마이크로세컨드에 2500 마이크로세컨드면은 이거는 1.2 마이크로세컨드에 올라가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돼? 250 마이크로. 거의 200배 이상 쫙 시간을 주고 올라가가지고 떨어진 것도 2500 시간, 어떻게 돼요? 50배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쭉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는 아주 구형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2 마이크로세컨드에 이 일본이 1 마이크로세컨드에 1에 40 마이크로세컨드로 옛날에 썼는데 이거는 국제기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이제 지금 자기들도 버렸어요.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가 이 국제적인 IEE에서도 이게 얘기를 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뇌격의 표준 파형입니다. 그래서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 250에 2500 마이크로세컨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면 기계 절연 강도에서는 외부 절연과 내부 절연 얘기가 나옵니다. 외부 절연과 내부 절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에 안에 권선이 있고 여기 부싱이 있고 안에 내부 기름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 선로에 서지가 들어왔을 때 이 권선이 부싱이 먼저 깨져나가야 되겠냐, 기름이 먼저 나가야 되겠냐, 권선이 먼저 나가야 되겠냐. 그랬을 때는 권선이나 기름이 먼저 깨져나가면 이 변압기를 다 통째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싱이 먼저 깨져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VT 곡선이 보면 권선의 VT 곡선이 이렇다면 이게 권선이라고 그러면
이 부싱의 VT 곡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VT 곡선의 부싱이 내려와 있어야지, 권선부터. 이게 한 단계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먼저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뭐야? 이것이 절연협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절연협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이게 내부 절연, 내부 권선이 되고 뭐 유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V와 이 절연 파괴되는 T 시간을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파형인지 아시겠죠? 이 파형이 절연 파괴되는 전압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 절연과 내부 절연으로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제 VT 곡선을 지금 그림 가지고 한 번에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상시전압 이하에서는 이 상시전압이 걸렸다고 보면 상시전압에서 이렇게 요 정도로 올라가 있는 지금 전압보다 상시전압을 뭐 400kV로 놨을 때 요 정도 급에서는 지금 뭐 견뎌줘야 되는 시간들 얘기 나오죠. AC 과전압을 요 정도 보고 개폐 임펄스 전압은 상시전압에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 부분을 개폐 임펄스로 보고 임펄스는 지금 이 정도로 본다. 그래서 여기 LIWL이 나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권선의 변압기 같은 경우 권선의 VT 곡선이 이러면 부싱의 VT 곡선은 지금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지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깨져나가는 것이 이 부싱이 먼저 깨져나가야 된다고요. 이 부싱이 먼저 깨져나가야 이 권선이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부싱을 갈아 끼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권선을 갈아 끼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변압기 전체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선로에 걸리면은 피레이가 항상 각 라인의 전격 전압보다 상당히 내려와서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절연협조라고 한다. 그리고 절연의 열화 수명은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나 다 마찬가지인데 뇌임펄스 전압이나 그 다음에 그 개폐 임펄스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거나 여기에 수분 함축이라든지 흡열, 가열, 기계적인 정기적인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에 경련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VT 곡선이 바뀔 수 있죠. 네? 지금 VT 곡선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선은 항상 VT 곡선이 위고 부싱이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권선이 이런 정기적인 스트레스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임펄스가 들어가게 되면 권선이 먼저 날아가 버리죠. 처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안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 LIWL을 가지고 LIWL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반복 인가를 파괴 전압으로 해가지고 보통 80% 이하에서 절연 파괴가 없으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서 LIWL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Low Impulse Withstand 레벨이고 지금 SIWL은 개폐 충격 절연 강도, 스위칭 절연 강도라고요. 요게 개폐죠. 그래서 스위칭 임펄스 위드스탠드 레벨로 봐서 이 SIWL은 83%, 예? LIWL보다 약간 높게끔 산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SIWL은 85% 견뎌주면 되고 LIWL은 80%를 견뎌주면 연화 수명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 기간 내에 요 구분 내에서 견뎌줘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1세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1세클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1.2배 정도죠. 그래서 10세클을 하면은 지금 그 정상적인 그 전압을 10세클을 좀 걸어주는데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는 이게 사이클이죠. 이게 수 사이클. 이 사이클의 기간으로다가 짧게 짧으면 짧을수록 지금 2배, 뭐 3배 이렇게 시험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 1회 인가 시에 회복 그 전압하고 파괴 전압하고 반복 B는 반복됐을 때 회복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인가했을 때는 파괴 전압을 이렇게 회복 전압이 이렇게 그 조금 위로 올라가지만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이 파괴 전압이 떨어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험 전압도 파괴 전압을 계속 반복해서 주면은 이 파괴 전압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 절연 강도는 변압기는 이제 유입 변압기하고 건식 변압기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건식 변압기는 이게 이제 몰드 변압기를 포함해 가지고
몰드 변압기, 그리고 건식 변압기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몰드 변압기도 건식 변압기로 그 집어넣죠. 그래서 유입 변압기가 오히려 그 LIWL 여러분들이 익숙한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이 건식 변압기는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다가 낮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임팔스 전용 강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대개 어떻게 되냐면은 그 22000 클래스가 상용 주파 내전압을 지금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용 주파수 내전압 50 곱하기 1 루트 2 곱하기 1.25 해가지고 거의 95 kVA 정도. 똑같은 22 kVA인데 그런데 B는 저 일반 유입 변압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0호에다가 곱하기 5 플러스 50이니까 이때는 150 kVA가 되는데 이 몰드 변압기나 이런 그 회전기기 이런 것들은 지금 95로다가 이렇게 낮춰서 보여주는 부분을 보고 있죠. 그래서 회전기기도 이것도 건식 변압기하고 똑같이 쳐서 상용 내주파 전압에다가 22000 같은 경우는 지금 50kVA로 치니까요. 50kVA로 치니까 루트 2에 1.25 해가지고 이게 95가 된 겁니다. 95.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선로에 이게 몰드 TR이다. 그리고 여기에 VCB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서지 서브제 옵서버를 설치한다. 그 이유는 이 몰드 TR이 150kVA에서 95kVA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같은 경우 VCB가 있고 여기에 고압 모터가 있다. 있는 경우에 이것도 여기에 서지 옵서버를 설치를 해서 프로텍션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비율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게 이 차단기가 50일 경우에는 관계없습니다. VCB가 아니고 여기 차단기가 50일 경우에는 관계없다. 이것이 50일 경우에는 이 50이 자체가 서지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개폐 서지에 의한 스트레스를 이쪽에서 2차에서 받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거기에 대한 전격전압, 출력전압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준 거니까 여기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나 회전기 같은 경우는 여기 서지 옵서버를 여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6.6kVA나 3.3kVA나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LIWL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외부의 서지에서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발전기나 뭐다 보면 건선을 이 회전자 건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정자 건선도 그렇고 어떻게 돼 있어요. 특히 고정자 건선이 이제 그 호마이카로 해가지고 딱 절연을 해가지고 그 절연지로 발라서 그 마이카로 발랐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부에 서지가 들어오면 그 절연 파괴가 된다는 거죠. 층간에. 그게 상당히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 옵서버를 놔가지고 프로텍팅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자료에 보면 Application Guide of Surge Observer 해가지고 보통 is common for switching surge to occur when VCB are tripping or close. 그러니까 이 VCB 차단기를 트립 넣거나 차단할 때 일반적으로 스위칭 서지가 발생되는 게 일반적으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it can be happened. 이것 VCB에서 이런 인터럽트 할 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초핑 서지, 오버래핑 컨디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2차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안 좋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그 결과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는 뭐예요? 모터나 변압기를 위해서 서지 옵서버를 피팅하는 것이 레코멘드 된단 말이에요. 추천된다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보시게 되면 모터 3.3kV, 6.6kV, 12kV는 동그라미 쳤잖아요. 다. 이건 어떻게 돼요? Indicate that surge suppression device is required. 반드시 이 suppression device가 요구된다는 거죠. 서지 옵서버가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일 immersed transformer 그러니까 오일 함취명 변압기는 어떻게 돼요? 세모로 돼 있죠? 세모는 어떻게 돼 있어요?
indicate that the separation device is not required. The bill. 만약에 bill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not required단 말이에요. 근데 mold TR이나 dry type transformer는 어떻게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recommend 하고 있다. 공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오일 변압기라도 이 1번, 2번이 있어요. 1번, 2번. 여기 1번, 2번 같은 경우 오일 변압기는 세모 표시해가지고 지금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 주기에 보게 되면 오일 immersion transformer, 오일 변압기는 generally 일반적으로 do not require surge absorber. surge absorber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however, when it's necessary to interrupt energized inertia current of transformer or right load current, it is recommended to use standard arrestor.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너시 카렌트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변압기에 들어오는 경우에 이 표준 규격의 아레스타를 설치하는 것이 레코멘드 된다, 추천되고 권고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오일 변압기 2차에 만약에 세미컨덕터의 로드를 가지고 있다. 2차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이 서지 서프레셔가 서지 서프레셔를 설치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관계가 없지만 변압기는 이제 저렴 강도에 견디니까 변압기는 이상 없지만 2차에다가 세미컨덕터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반도체 장비들이라든지 기기들이 손상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서지 업소를 설치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본 것이 뭐예요? 지금 P대기의 기준 파형, 그 다음에 VT 곡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P대기의 절연 협조, VT 곡선의 중요성, 그 다음에 뇌의 표준 파형, 그로 인한 서지의 인가전화. 그래서 비일 지금 LIWL, SIWL, 그리고 서지 업서버에 대한 필요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봤습니다. 자, 이어서 피레기의 구성과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피레기 기능은요, 여기 잘 보세요. 피레기 기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피레기는 우리가 보통 선로에 변압기에 이렇게 변압기 걸려 있는 경우에 여기 피레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피레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피레기는 살아있는 선에 설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레기는 선로가 정상시에 선로의 내격이 인가시에 선로가 정상적인 전압을 공급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도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 전압에서는 이게 인슐레이션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인슐레이터가 돼야 돼요. 인슐레이터의 기능을 가져가야 돼요. 기능을 가져가야 되고, 선로의 내격이 인가시에는 이거는 인슐레이터가 아니라 콘덕터가 돼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일 때는 인슐레이터가 되니까 R이 G가 무한대가 돼야 돼요. 가능한 무한대가 돼가지고 견뎌주다가 이럴 때는 이 G가 거의 제로로 가야 되게. 그럼 하나의 소자가, 어떤 소자가 이걸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비저항 특성 곡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인슐레이터가 됐다가 어떨 때는 이게 콘덕터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이것이 피레기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래서 이 비저항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는 이 소자를 특성 요소를 만든 겁니다. 특성 요소를.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요소가 정상적일 때는 인슐레이터가 됐다가 비정상적일 때는 콘덕터의 역할을 하도록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피레기에다가 내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이상전압일 때 순간적으로 방전해야 돼. 이게 콘덕터가 된다고요. 그랬다가 바로 원상복귀 되면 이건 인슐레이터가 바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피레기란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직렬 개병 탄화소형 피레기라는 건 뭐고 산화형 피레기라는 건 뭐냐?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 본 것처럼 피레기는 변압기로부터 가능한 한 20m 넘지 않도록 해라. 이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을 VP라고 그러면 이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을 VT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식을 어떻게 했어요? VT는 VP에 플러스 EUS의 V 이렇게 했었죠. 이 식을 앞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상전압에 뇌 임펄스가 들어올 때는 제한전압을 넘어가면 바로 방전을 시작해가지고 바로 떨어져야 돼요. 그 제한전압 이하로 가면 바로 방전전류, 제한전압 이하에서는 방전전류를 이제 속류를 차단하면서 정상전압으로 들어갈 때 바로 속류를 차단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탄화규소형하고 산화형 보면 규소형은 지금 보시면은 상형전압에서도 이 속류가 쭉 흐른단 말이에요. 안 좋죠, 이게. 예? 이게 뇌 임펄스 들어와가지고 방전전류 되는 건 좋은데 상형전압으로 가면 바로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그냥 쭉 더 흘러요, 이게. 예? 근데 산화형은 제한전압 이상일 때만 딱 방전전류가 흐르고 상형전압으로 가면은 바로 속류를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아주 뛰어난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화 아연 소자라는 게 뭐고 이 기밀 방폭 구조는 어떻게 가져야 되냐? 실드링은 왜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피레기를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피레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지금 이 안에 특성 요소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놨죠. 특성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고 직렬 갭을 쭉 연결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걸 스프링으로다가 가운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직렬 갭을 넣고 특성 요소를 양쪽에 놨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 요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정상적일 때는 이걸 차단을 해주다가 뇌격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오버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로 저항과 측로 갭에서는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리고 제한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여기서 빨리 차단을 시켜가지고 속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불로 저항을 넣는 거예요. 그 방전전류처럼 피레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안에 이게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은 가운데에 넣을 수도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특성 요소죠. 이게 특성 요소. 이 특성 요소를 피레기에 따라서 몇 개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한전압을 하죠. 그러면 집어넣고 이 스프링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직렬 갭을 넣는 겁니다. 직렬 갭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슐레이션 콘덕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집어넣고 다시 여기다가 특성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이 피레기 뒤에 낙뢰를 맞게 돼서 이게 만약에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휴지가 떨어져 나가도록 그 안에서 모르면 그럼 이 특성 요소도 여러 번 맞으면은 이 특성 요소 특성의 곡선이 바뀌어져요. 그럼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은 이것이 바뀌어지면은 뭐예요? 즉 이게 만약에 바뀌어져가지고 콘덕터가 된다 그러면은 이 피레기는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네?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곡선을 개설시켜가지고 불로 저항이라든지 소코일을 만약에 없앨 수 있다, 이걸. 없앨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특성 요소만 가지고도 그 피레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금속 산화물 특성 요소는 이 곡선이 아주 거의 비저항 곡선이 이 전격 전압에서는 전혀 누설 전류가 없고
이상, 그 제한전압 이상만 갔을 때만 이렇게 도통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SIC는 이게 전격전압에서 누설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이 누설전류를 막아줄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주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 갭을 놔가지고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갭 저항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피력이 커지죠. 특수누설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놔놓고 보면, 산화 아연 소자를, 이건 154에서 넣는 부분입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집어넣죠, 여기다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거는 이 피레기는 22900형 스타일이고요. KV이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것은 154형입니다. 154 KV형.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내용을,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화 아연은 아주 특성 곡선이 거의 비저항 특성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간다. 그래서 정규전압이면 정규전압에서 제한전압 올라갈 때까지 거의 누설전류로 흐르지 않죠. 그렇지만 탄화수소 규선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됐어요. 여기 상당히 누설전류가 많이 흘러가니까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예요? 직렬 저항이나 직렬 갭을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지 원파형이 들어오면 갭형 피레기하고 갭레스 피레기하고의 저기를 보면 이 갭형 피레기는 거의 그대로 그 부분을 딱 카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갭형 피레기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구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곡선도 상당히 갭레스 피레기보다는 상당히 그 곡선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갭레스 피레기도 상당히 다 좋은 건 아니고 갭레스형에서는 이 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 특수요소가 만약에 변질이 되거나 이 부분이 만약에 파손이 되게 되면 바로 단락으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락으로 이어져 버려요. 지락으로. 그래서 지락 사고 피레기를 통해 가지고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흘러버리는 거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안정도, 이 특성 요소의 경련 변화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성 요소의 내부 구조, 격자 구조는 다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한 구조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기 화재에서 봤듯이 동선을 봤듯이 이런 구조로 격자 구조로 돼 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ZNO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 배려가 있어가지고 전자 에너지 밴드를 이렇게 미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그 전압을 카트를 하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전압이 넘어오면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격전압에서는 이 배리어에서 막아주고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54 같은 경우나 154나 345나 이렇게 상당히 이 전압이 높은 부분에서의 피레기는 내격 서지보다도 이제 스위칭 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스위칭 서지가 얼마만큼 위험하냐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345 선로에 여기 서브스테이션이 있어요.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 345라고 칩시다. 345.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간 변전소를 통해 가지고 154 변전소를 통하고 여기서 이제 22900 변전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수용가로다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심야 때 만약에 1시에서 밤 1시에서 2시 이럴 때에 만약에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비라든지 강풍이 많이 부는 날 심야 1시나 2시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심야 1시, 2시면은 이 수용가가 거의 그 부하를 껐지 않습니까? 아웃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선로정수에서 LC 중에서요, L 부하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로 임피던스는 G는 파동 임피던스는 C분의 L이지만 여기에 선로정수가 L과 C가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이 L이 다 죽어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L이 이 부하가 다 죽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3, 4, 5의 정전 용량에 의한 이 C값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C가 크죠. 그러면 RXB가 이 심야 부하 때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RXB에 의해서 뭐가 돼요? 과도현상이 증폭이 되지 않습니까? 과도현상이. 그런데 154 같은 경우에 이 RXB가 보통 맥시멈 20 정도 보거든요. 이 B가 20도, 20배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만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비가 오면서 강풍이 불면서 어디서 만약에 지락이 생겼다. 전주에서. 그럼 이 차단기 끊어지죠. 끊어지다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리클로징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이 과대현상에 의한 증폭이 엄청난 전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 4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배수가 5배수만 걸린다고 해도 이게 1500kb까지 걸리는 거죠. 그럼 1500kb 걸리면은 여기 피레기를 달아놨다, 이게 피레기를. 피레기에서 선호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스립 링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섬납을 시켜요. 여기서 그냥 바로 이 실드 링을 통해 가지고 바로 넘겨버려야죠, 이걸. 이것도 피레기에서 하는 거는 서지라든지 스위칭 서지 정도지, 스위칭 서지에서 아주 상당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는 저 피레기가 저걸 감당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드 링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래서 154 선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애자들이 이렇게 쭉 걸죠, 이렇게. 그 애자 걸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다가 이 전선 끝에다가 이렇게 실드 링을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선로에 이 스위칭 서지라든지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이쪽으로 섬낙이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전압을 넘어가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레기 특성은 지금 보신 것처럼 사용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안정돼야죠. 지속성일 때 이상전압에 견뎌야 되지. 실제 열폭주 현상이 없어야 돼요. 열폭주 현상이 뒤에 얘기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게 기기전력 레벨보다는 상당히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되지. 큰 뇌서지나 개폐서지의 통전에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오선 지역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주변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돼.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요. 피레기를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요 옆에가 섬납이 돼가지고 이게 탔어요. 그러니까 이 피레기는 뭐냐면 지금 보면 사고난 피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다가 통전이 된 게 아니고 겉으로다가 오염돼서 섬낙이 돼서 깨진 피레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낙뢰가 들어온 것보다도 이 피레기가 그 염분이라든지 이 먼지에 오염이 돼가지고 코로나 방전이 이 라인으로다가 되면서 여기 섬낙이 일어나면서 이 피레기가 깨지는 피레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염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주름을 이 애자의 주름을 상당히 많이 줘가지고 이 절연 강도를 높여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강도의 기계적인 스트레스의 지진 바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 풍속 40m/s 이상을 견디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작 개시 전압, 이제 누설전류와 용량분 누설전류, 전누설전류를 보면 보통 우리가 사용 개통전압의 누설전류가 보통 다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인가되는 누설전류는 2000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항분 전류가 1에서 3mA의 통전 시에 전압 하한가까지 된다. 이게 1에서 3mA는 누설전류가 흐르더라도 이거는 허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도 2000분의 1 이하는 허용하니까요. 그것도 피해기도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전율은 그 교재를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니까 그렇고요. 열 폭주 현상은 이 안에서 일단 그 피레기 안에서 일단 그 방전전류가 흐르면 여기 안에서 열이 날 거 아닙니까? 열이 나는데 이것이 방열하는 것보다 열이 상당히 높아버리면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열이 방산되는 열보다 높아버리면 열이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 있죠? 그럼 특수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로, 이 식에 대한 부분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열이 올라가면은 열 폭주 때문에 그 특성 요소에 대한 동작 책무라든지 이런 특성 곡선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만약에 방사되는 부분들은 방사되는 부분보다 열폭주 현상이 발열이 커지면 이 시점부터 열폭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레기는 그 설치되는 그 선로의 규격이라든지 전압의 형태에 따라서 그 안에서의 소자가 열폭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열적인 용량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피레기에 특수 그 방해하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열을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전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2에 50 마이크로세컨드로 했는데 전류는 8에 20 마이크로세컨드의 전류 제한 전압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보통 일반적으로 개폐 임펄스나 뇌 임펄스에 대해서 20%에서 15% 정도의 보호 레벨의 여유도를 내전압값이 두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 임펄스의 보호 레벨은 이 다음 것 중에서 큰 값을 둘 중에 하나에서 큰 값을 선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고요. 이것은 아까 만약에 이런 그 피레기에 특성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특성 곡선이 그 전압이 올라갈 때 하고 올라가서 방류를 해가지고 제한전압에서 방류를 할 때 내려가는 전압하고 이게 그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평균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전압과 내려가는 전압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일본에서 우리는 그 뇌가 어느 지점에 쳤다 그러면은 그 지점에 쳐서 그 컴퓨터가 다 날아가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 보험회사에다 보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뇌격이 치면 뇌 친 시간과 그 뇌격 전류의 크기, 장소를 정확히 잡아줍니다. 그거를 증명을 해주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냐면 통신위성이 돌면서 이 BS 안테나하고 교신을 해요. 그래서 라이팅이 치면은 이 BS 안테나의 범주 안에서 있는 부분에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서울 지역이면은 리시버를 어떻게 돼요? 서울을 커버할 수 있는 세 군데에다가 안테나를 설치하고 위성통신에서 이 뇌격을 잡아요. 그러면 이 빛을 잡으면은 이 뇌격 전류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리시바에서 그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점을 하면 건물의 정확한 지점까지 정확히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 뇌격 전류, 그 다음에 지점이 어떤 건물이 맞았으면 건물의 이 지점이다라는 지점까지 정확히 나온다고요. 그럼 그거를 지금 보신 것처럼 라이트이 쳤으면은 그라운드와 위성통신 안테나하고 부분 잡아가지고 됐어요. 정확하게 레이저로 쏴가지고 여기에 대한 뇌격 전류 측정하고 그 지점까지 시간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증명을 해주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뇌격을 빛을 받은 부분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는 동경 각 주요 도시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한국도 도입을 해서 일련의 뇌격에 의해서 피해가 얼마나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피레기의 구성과 요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